오케이, 그러면 과학 7번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놓자. 제일 어려운 지문은 어떤 거였어? 과학 7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이거는 좀 어려웠다 하는 거 있었어? 이 지문만큼은 좀 까다로웠다 라는 거 있었습니까? 한번 일단 순서대로 다 다뤄볼게요. 기술 5번까지 해서 순서대로 나갈 수 있게끔 해볼게요. 여러분의 제보도 좀 필요하다. 특히 이 지문이 좀 난해하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쌤한테 얘기하세요. 알았죠? 그럼 과학 7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우리가 물체 표면의 색을 인지하는 것은 광원에서 방출하는 빛이 물체 표면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이 그것을 감지한 결과이다. 광원에서 방출하는 빛이 있다면 그게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반사를 합니다. 반사 밑줄 한번 꺼주세요. 어렵잖아. 눈에서 감지되는 물체 표면의 색인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준대. 예를 들어서 낮의 거리에서 꽃을 보는 것은 꽃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 것이다. 낮의 거리에서 꽃을 바라보는데 그 꽃을 바라보는 그 색의 이미지는 밑줄 그자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 것에다가 밑줄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는 것이 우리가 꽃을 보는 것이다. 만약 태양과 같은 광원이 없다라고 상황을 가정을 해보래. 광원에다가 X 광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물체의 색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거네요. 광원에서 빛이 방출이 되면 그게 표면에서 반사돼서 우리가 감지를 하는 것이니 광원이 없다면 우리가 색도 인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 인지할 수 없는 것일까? 천성희 쌤이 내시면 이런 질문에서 설명 방식 되게 중요시 다루셔야죠. 그죠? 인지할 수 없는 것일까? 물어보는 옆에다 자문자답이라고 적자. 질문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는 거야.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 글이 끝나지가 않잖아. 질문을 던졌으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 용암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뜨거운 물체는 햇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도 미안, 쌤이 무음으로 해놨다라고 생각했는데 놓을게. Sorry. 용암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매우 뜨거운 물체는 햇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도 빛을 낸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매우 뜨거운 물체에다가 밑줄, 어두운 밤에다가 밑줄. 이 말인 즉슨 뭐야? 광원이 없어도 뜨거운 온도를 지니면 빛을 낸다는 사실. 이 빛은 용암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 파장의 길이와 관련이 있더라. 용암에서 방출하는 스스로의 빛이 있다는 거야. 밑줄 끄자. 전자기파 파장의 길이에다가 밑줄 온도가 높으면 빛이 있다라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매우 큰 에너지에다가 밑줄 온도가 높으면 말이야. 열 에너지란 하고 정의를 내리네요. 열 에너지란 본질적으로 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열 에너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생각해라? 원자들의 움직임에다가 밑줄. 이 원자들 속에 있는 전자들이 원자들 속 전자에다가 밑줄 한번 긋자. 원자들 속 밑줄 전자들에다가 밑줄. 이 전자들이 뭐를 발생시킨다?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가 빛을 내는 거야. 전자기파 위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면 우리가 밤에도 뭐를 볼 수 있다고? 용암을 볼 수가 있어. 매우 뜨거운 온도는 빛을 가지고 있다. 무엇으로 인해서? 원자 속의 전자들이 전자기파를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기파와 빛의 관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어때야 된다? 매우 높은 온도. 그럼 옆에 실전 메모에서 정리 좀 하고 가자. 전자기파와 빛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큰 에너지, 그 중에서도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를 가져야 돼. 열에다가 동그라미. 큰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요, 전자들이 뭐를?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자기파를 방출시키고 있어. 전자기파에다가 물결 표시. 그것이 바로 빛이 되기 때문에 광원이 없는 어두운 밤이라도 세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 광원에다가 X, 전자기파에다가 밑줄, 전자기파로 빛을 방출하더라. 여기까지 이제 쉬워. 세 번째 문단 가자. 이렇듯 물체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밑줄 긋자. 물체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현상에다가 밑줄, 열복사에다가 동그라미. 열복사는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자기파 방출. 모든 물체는 열복사를 통해서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모든에다가 자그맣게 별표. 자, 상관관계, 비례, 반비례 관계 무조건 챙겨야지. 온도가 높을수록에다가 밑줄, 파장은 어떻다라고 생각해야 돼? 파장이 짧은 에다가 밑줄,
그렇게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더 많이 방출을 하더라.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자기파를 많이 방출하니까 빛도 더 확인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의 길이가 어떻냐면 좀 짧은 파장이어야 하나 봐. 파장이 짧은 것이 굿인가 봐.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 이거 기억해 놓자. 380에서 750 사이에 가시광선 영역이 눈에 볼 수가 있어. 가시니까. 가시광선에다가 밑줄 파장이 짧아야 합니다. 380에서 750. 사람의 피부 온도가 낮아서 파장이 길어. 온도가 낮으면 파장이 길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야 되겠네. 온도가 낮으면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긴 적외선에다가 밑줄 끄시고 적외선은 가시광선에 해당되지 않아. 밤에 피부가 빛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밤에는 피부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밤에 피부에다 X. 왜? 온도가 낮기 때문에 파장의 길이가 길어서 가시광선의 영역이 아니라 빛을 방출하지 못한다. 이처럼 에다가 세모 모든 물체는 열복사를 통해서 전자기파 방출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모든 물체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디에는 제약이 걸린다는 거야? 온도에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물체는 자신의 온도가 있어. 자신의 온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자신의 온도에 따라서 독특한 에다가 방점 좀 찍고 가자. 독특한 에다 방점 빵빵빵. 전자기파를 표면에서 방출을 하니 그 전자기파가 어떻다는 거, 파장이 긴지 짧은지에 따라서 가시냐 비가시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일단 모든 물체는 뭘 하고 있다? 전자기파 방출. 하지만 그게 가시냐 아니냐는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오케이. 온도랑 전자기파의 관계를 확인을 했어. 온도가 높으면 파장의 길이가 짧아서 가시광선 영역에 속하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옆에 또 실전 메모에서 확인하고 갈게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생각해라? 파장이 짧다. 파장이 짧은 에다가 밑줄. 그래서 어디에 해당한다? 가시에다가 동그라미. 온도가 낮으면 파장이 길다. 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적외선은 비가시가 되더라.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이 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파장과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세기와의 관계. 밑줄 끌게. 온도에 따라 해서 온도에다가 물결 표시. 영향을 받는 거는 뭐다? 파장으로 하살표 속. 에너지의 세기로 하살표 속. 온도가 파장의 길이 그리고 파장에 따른 에너지의 세기에 영향을 미쳐. 그 에너지의 세기와의 관계는 흑체 복사 곡선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구야, 흑체 복사 곡선에다가 네오박스 딱 하고 가자. 흑체란 모르는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정의 좀 내려줘. 외부의 빛을 완벽하게 흡수하여서 반사되는 빛이 없는 이상적인 물체인가? 완벽하게 흡수에다가 밑줄, 반사에다가 X. 그냥 완벽하게 다 빛을 흡수를 해서 반사되는 것이 없는 가장 이상입니다. 이상적에다가는 방점을 꽁꽁꽁. 이 물체가 빛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사를 안 해. 흡수를 100% 하기 때문에 방출이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적인 요인, 뭐가 필요하다? 열 에너지가 있어야 돼. 흑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상적 물체인 흑체는 물결 표시해 주세요. 열 에너지 필요해다. 물결 표시. 열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일정한 온도에 따라서 일정한 온도에다가도 물결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일정한 온도에 따라 흑체가 복사하는 파장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흑체 복사 곡선이야. 일정한 온도 확인 한번 해주고 흑체가 복사하는 파장의 분포는 흑체 복사 곡선에다가 동그라미. 이 곡선을 그린 그래프의 가로축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고 파장 세로축은 뭐라고 생각하자? 에너지의 세기. 그래서 그래프의 넓이는 그러면 어떤 의미지라고 했을 때 흑체에서 복사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의 양에다가 밑줄. 가로는 파장, 세로는 에너지의 세기, 그리고 그 면적은 뭐라고 생각하자? 에너지의 양. 흑체 복사 곡선은 흑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성질이나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 성질 X 하시고 흑체 구성 물질의 성질 X, 크기 X 다 상관없어. 흑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성질과 특징에서는 상관이 없어. 오로지 뭐다? 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아. 온도에다 방점 빵빵. 그래프를 봤을 때 일단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까 어떻게 된다라고 했지? 에너지가 많아질 것 같지 않아? 가시광선에서의 파장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에서 온도가 높으면 굿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죠. 에너지의 양도 많아지고 에너지의 세기도 많아지고 파장의 길이는 어때? 짧아진다는 거야. 그래프의 면적은 넓어지고 에너지 세기의 최고점이 높아진다는 거. 빵!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해라. 오케이? 흑체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이
온도에 따라 다른 것은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 세기가 가장 높은 지점이 지점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장만 좀 잘 이게 하고 가면 되겠다. 흑체의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에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고 그래프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양이 크다. 에너지 세기의 최고점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에너지 세기의 정점은 뭐를?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은 길다 짧다?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밑줄 한번 긋고 갈게요.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아진다. 흑체에서 방출하는 빛의 세기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뭐를? 온도에 따라 에너지 세기가 가장 높은 지점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입니다. 흑체 곡선에 대한 이해 짚고 넘어가 보면 빛의 세계 온도에 따라 다른 것은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 세기가 가장 높은 지점, 정점을 찍는 지점이 다 다르고 그 지점의 파장이 다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최고점의 5000K, 4000K, 3000K에서의 파장이 다 다르다. 오케이. 그럼 옆에 실전 메모 정리 한번 보고 가자. 이것만 기억해줘. 온도가 높을수록 좋다. 에너지의 양이 커진다. 그래프 면적이 넓어지니까. 에너지 세계의 최고점이 정점을 찍는 거에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이 길이는 짧아져서 가시광선의 영역에 속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네요. 다섯 번째 문단. 흑체 복사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별의 온도를 추정을 해보자. 별의 온도 추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태양의 파장 분포는 흑체 복사 곡선에서 5000K의 파장 분포와 매우 흡사합니다. 태양의 파장 분포에다가 동그라미 5000K 파장 분포에다가 밑줄 5000이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된대. 그럼 우리 곡선 그래프 올라가서 파란색 좀 확인하고 가자. 최고점에 A, B, C가 있잖아. 그럼 온도가 높은 A가 B보다 그리고 C보다 어디에 있다라고? 왼쪽에 있지. 그만큼 파장의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짧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로축의 숫자를 보면 작은 숫자.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점을 찍으면 찍을수록 파장은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의 세기가 높을수록 그래프 면적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계속 이어서 5000K 파장 분포랑 매우 흡사하므로 태양의 표면 온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5000K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떤 별들은 태양보다도 파장이 더 짧은 영역에 해당을 하는 하얀색에서 파란색을 띠고 있대. 하얀색에서 파란색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 말인즉슨 온도가 더욱더 태양보다도 별이 더 온도가 높다라는 거야. 태양보다도 별이 온도가 더 높네. 우리는 이런 별들의 표면 온도를 밑줄 긋자 5000K보다 높다에다가 밑줄 어마어마한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의 온도를 추측을 했을 때 태양보다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하얀색에서 파란색을 띠고 있는 표면의 온도가 태양보다도 5000K보다도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용일치 문제에서 그냥 바뀌는 거지 뭐 계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온도랑 파장의 길이 그 상관관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09페이지 가서요. 쌤 Q&A 확인하면서 갈게요. 강원이 없으면 우리는 빛을 볼 수 없습니까? 아니요. 강원이 없어도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전자기파. 온도의 영향을 받으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X 옆에다가 뭐다? 전자기파 방출이라고 좀 적어 놓을까?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어서 가시광선의 영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굿, 파장이 짧다 굿, 전자기파를 더 많이 방출한다 굿굿굿. 태양보다 온도가 높은 별들이 있을 거야. 5000K보다 온도가 높은. 그러면 하얀색에서 파란색을 띈다라고 본문에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니까 끄덕끄덕 하면 되겠죠. 그죠? 1번부터 해서 2, 3, 4 요것만큼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꼼꼼하게 다 선지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가도 괜춘? 오케이. 과학 8로 갈게요. 좀 추운가 보네 장우. 오케이. 그러면 과학 8에서는 이런 것들 좀 싫잖아. 5번 문제를 좀 잘 이해를 해놔야 돼. 그리고 천상일 때 어휘 문제 내셨던 유형 같은 거는 그대로 하실 것 같거든요. 유형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따라갑시다. 똑같이. 온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낮은 편은 아닌데. 자, 파동은
파동에다가 동그라미. 공간이나 물질의 한 부분에 생긴 주기적 진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위로 멀리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퍼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공간의 동그라미, 물질에다가 동그라미, 그 부분에서 생긴 게 뭐다? 주기적 진동이야. 주기적 진동에다가 밑줄, 시간의 흐름에다가 물결 표시, 퍼져나가는 거야. 파동. 예를 또 들어주네. 일상의 사례를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서 예를 도와주겠대.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수면에서의 파동, 수면파에다가 밑줄, 역학적 파동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공기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는 뭐다? 음파에다가 밑줄. 얘네들이 꼭 반드시 주기적인 진동이 생기기 위해서는 매질이 있어야 돼. 매질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매질을 통하여서 진동이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역학적 파동에다가 밑줄. 이러한 역학적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하는 매질의 입자가 옆에 입자를 진동시키는 방법으로 매질을 따라서 전달을 할 거야. 매질을 따라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역학적 파동의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파동 중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역학적 파동인가? 지금 파동 중에서도 세부화제는 뭐로 이동이 돼야 돼? 역학적 파동에 대한 이야기할 거야. 수면파랑 음파, 얘네들이 뭐다? 매질을 통해서 진동이 되는 역학적 파동이다. 그럼 역학적 파동 에너지는 매질의 입자가 옆에 입자로 진동시키는 거. 매질의 입자가 옆에 입자를 진동시키는 방법, 그거 하나 잘 생각해 주세요. 실전 메모 갑니다. 역학적 파동이 세부화제의 주인공이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매질을 통해서 진동이 전달이 된다. 두 번째 문단 갈게. 파동은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익히 많이 봐왔던 파장, 진폭 이런 것들 마루 확인할 수 있네요. 평형점 0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루에다가 동그라미. 가장 낮은 지점을 뭐라고 한다? 골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평형점 0에서 마루나 골가지의 높이를 뭐라고 하게? 높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거를 진폭. 진동하는 입자가 평형점에서 최대로 벗어난 거리야. 최대로에다가 밑줄. 평형점의 0에서 최대로 벗어난 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진폭. 그럼 마루랑 마루의 거리는 뭐게? 파장이야. 마루와 마루, 골에서 골. 마루 골골은 파장인 거야. 오케이. 파동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너무 좋다,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동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에다가 밑줄 주파수.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은 중심하제랑 관련된 거에서 세부하제 역학적 파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을 해준 거야. 파동과 관련된 주요 개념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보자는 거야. 진폭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평형점에서 마루까지, 평형점에서 골까지에서의 높이. 높이에다가 동그라미, 가장 멀리 벗어난 거. 파장은 마루 대 마루, 골과 골에서의 거리. 주파수는 1초 동안 파동이 진동한 횟수라고 생각하면 돼. 세 번째 문단 갈게. 파동의 진행 속도를 생각해보래. 진행 속도, 파장과 주파수의 곱이래. 파장과 주파수의 곱에다가 밑줄 끄시고, 골골의 거리, 그리고 뭐를 곱해라? 주파수. 1초 동안 진동한 파동의 횟수 말이야. 진동한 횟수, 파동이 진동한 횟수. 파동이 진동한 횟수 주파수 곱으로 나타내고,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속도가 일정에다가 밑줄, 속도가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물결 표시 준비해 주세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다? 파장을 짧다는 거야.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을 짧더라. 많이 진동하면 진동할수록 어떻다는 거야? 파장이 가깝다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가까워서 많이 진동한다라는 특성. 역학적 파동, 세부화제지. 역학적 파동은 진행하면서 매질에 흡수되어서 에너지를 잃기도 하는데, 맞아, 매질에 하는 역할이 그런 거지. 밑줄 끄자. 매질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잃기도 해다가 밑줄. 매질에 흡수가 되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해. 근데 그 우리가 예를 들었던 역학적 파동에서의 수면파랑 음파 있지. 음파의 경우에는 말이야, 주파수가 높을수록 어떻다? 파장은 짧다라고 얘기했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을수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매질에 더 잘 흡수가 되는 거야. 더 잘 흡수에다가 밑줄. 그러면 어떻게 되게? 주파수 에너지 손실이 많아. 에너지 손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야. 멀리 진행에다가 X.
그리고 매질을 따라서 진행하는 역학적 파동이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지, 다른 매질에다가 밑줄 하나 더 매질을 만나게 되지, 그럼 파동의 일부가 반사가 되어서 돌아온대. 반사되어 돌아오고에다가 밑줄, 왜냐면 역학이잖아. 일부는 다른 매질로 투과하는 현상을 보인다. 반사가 되어서 돌아오거나 또는 일부는 또 어떻게 된다고? 다른 매질로 투과에다가 밑줄 반사 투과인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는 그 다른 매질에다가 반사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투과가 되기도 하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투과랑 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반사,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투과. 이런 거에서 이제 병렬식이 되겠지, 그치? 세 번째 문단에서 역학적 파동에서 다른 매질을 만났을 경우 무엇과 무엇의 경우로 반사와 투과의 경우로 나누어 보자. 자, 그러면 잠시 옆으로 갈게요. 파동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파동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곱할 것이다? 어떻게 나눌 것이다? 파장 곱하기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파동의 진행 속도는 파장 곱하기 주파수. 근데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속도 일정에다가 밑줄, 그러면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파장은 짧아진다.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럼 음파를 예시로 들게. 음파 밑에다가는 사례로 주파수가 높으면 매질의 흡수가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멀리 가지 못합니다. 파장의 길이가 짧아서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매질을 만났을 경우에 반사랑 투과로 살펴보면 반사는 한 끝이 벽에 고정된 줄을 따라서 파동이 전달되는 상황을 통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이 전달되는 상황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 끝이 벽에 고정된 줄을 따라서 파동이 전달되는 상황. 반사. 이 파동이 매질인 줄을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고정단의 경계를 만나게 되면 고정하는 그 한 끝이 벽에 고정되어 있는 줄이라고 얘기했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에 도달을 하면 진행해 온 반대 방향으로 줄을 따라 다시 돌아가게 돼. 이게 반사지. 약간 끝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단의 경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띵 하고 돌아온다는 거야, 음파가. 자, 고정단의 도달에다가 밑줄, 반대 방향에다가 밑줄, 다시 돌아에다가 밑줄, 띵 하고 돌아와. 이처럼 에다가 세모. 매질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계, 이 고정단의 경계에서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반사되는 겁니다. 고정단에서 경계를 만나면 되돌아오는 반사. 다음으로 투과.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은데 밀도가 낮은 줄이 밀도가 높은 줄에 연결되어 있다. 밀도가 낮은 줄에다가 밑줄, 밀도가 높은 줄에다가 밑줄. 아까는 줄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단의 경계가 반사를 일으키는 조건이었고 이번에 투과는요. 밀도가 낮은 줄이 밀도가 높은 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줄을 따라서 파동이 진행하는 상황을 통해 투과를 설명을 해보자. 이 줄을 따라 파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지?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게. 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낮은 밀도, 높은 밀도. 오케이. 이 경우에 파동의 밀도가 낮은 줄을 지나 밀도가 높은 줄과 연결된 경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경계에 도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파동의 일부는 어떻게 된다? 경계. 줄과 연결된 경계 도달에다가 밑줄. 그럼 일부는 반사야. 하지만 에다가 세모. 일부는 밀도가 높은 줄로 계속 진행을 할 거야. 반대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 것과 그리고 뭐도 있다고 밀도가 높은 줄로 계속 진행에다가 밑줄. 계속 진행하는 애가 이제 투과야. 이때 파동이 투과가 되거나 반사되는 정도는 매질들의 물리적 특성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야. 밑줄 긋자. 투과, OR, 반사의 정도 차이는 정도에다가 동그라미. 이 정도 차이는 어느 정도 투과되고 어느 정도 반사되는지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뭐에서? 밑줄 긋자. 매질들의 물리적 특성 차이에다가 밑줄. 매질 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예를 들어 주는 거야. 가령에다가 세모. 줄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매질 간의 밀도차가 크면 클수록 아까 밀도의 차이였잖아. 높은 밀도, 낮은 밀도. 밀도 차이에다가 밑줄. 이게 크면 클수록 음파의 경우에는 매질의 밀도와 음속을 곱한 값인 음파 저항이 클수록 반사 정도가 큰 경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음파의 경우에는 매질의 밀도와 음속을 곱한 값. 밑줄 긋자. 매질의 밀도와 음속을 곱한 값에다가 밑줄. 속도를 곱한 값이지. 음파 저항에다가 동그라미. 음파 저항은 어떻게 곱하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밀도 곱하기 음속입니다. 저항이 크면 클수록 반사 정도가 큰 경계를 형성한다. 반사가 높다는 거야. 저항이 크면 반사를 많이 한다. 저항이 크면 튕겨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항이 낮으면 어떻다라고?
투과를 많이 한다는 거네요. 밑에 주황색 글씨 보고 갑시다. 매질 간의 밀도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한다? 반사를 많이 하더라. 음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더라? 반사를 많이 하더라. 투과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겠니? 그건 설명을 이제 반사의 경우만 살펴봤습니다. 자, 옆으로 실전 메모 갑시다. 반사는 파동이 매질이 변하는 경계에서 밑줄이자 매질이 변하는 경계에다가 밑줄 고정을 설명을 했어. 반사에서의 고정. 그러면 띠용 하고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게 반사야. 투과는 파동이 다른 매질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야. 다른 매질로 계속 진행에다가 밑줄 다른 매질로 밀도차의 매질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반사의 정도를 살펴봤는데 반사의 정도는 밀도차에서 기여가 되더라. 밀도차가 크면 클수록 반사가 많이 되더라. 한마디로 음파 저항은 뭐 곱하기 뭐다? 밀도 곱하기 음속이야. 그래서 음파 저항이 크면 클수록 반사는 어떻다? 많이 되더라. 저항이 크면 반사는 많이 되더라. 다른 이야기 할게 이제. 반사랑 투과 이야기 끝났어. 다른 매질을 만났을 경우에서의 음파의 이야기로 투과랑 반사 이야기 끝. 이제 무슨 이야기 하자? 6번째 문단. 한편에다가 세모 다른 얘기 할 거야. 입사한 하나의 파동이 매질의 물리적 저항이 다른 경계에서 반사파와 투과파로 나누어질 때 반사파 밑줄 투과파에다가 밑줄 반사되거나 투과파로 나뉘어지는 경우에 있을 때 별도의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생각해봐봐. 오, 에너지 손실이 없어? 그럼 멀리까지 가겠는데 에너지 손실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다 네모박스 딱 치시고 두 파동이 갖는 에너지의 합은 원래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와 같아야 돼. 투과랑 반사가 됐다면 투과 반사를 합친 거는 뭐다? 애초에 처음으로 들어간 입사 에너지가 될 것이야. 이해되시나요? 갈라진 두 파동의 투과랑 반사의 합 이건 뭐다? 입사한 파동 에너지다. 다만 에다가 세모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어. 밑줄 긋자. 파동 에너지에다가 동그라미 처음 나온 공식이야. 제곱에 비례한다. 뭐에?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 진폭은 높이였어. 평형점에서 마루까지, 평형점에서 골까지의 진폭은 높이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동 에너지는 진폭이 크면 클수록 크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높이가 크면 클수록.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만을 포함하는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들게 된다. 무슨 말이지?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만을 포함, 밑줄이자. 일부분만을 포함에다가 밑줄.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들게 에다가 밑줄. 일부분만을 포함하는 반사파. 이해되시나요?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 중에는 투과파도 있고 반사파도 있잖아. 근데 일부분만을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반사파의 경우는 진폭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오케이. 그럼 옆에 좀 보고 가자.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하는데 반사파의 진폭은 어떻다라는 거야? 파동 에너지랑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시나요? 진폭의 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만을 포함하는 반사파의 진폭은 파동 에너지에 뭐다? 줄어들게 되어 있다. 반비례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동의 에너지의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든다. 그 다음 장으로 Q&A. 너무 이상하게 마무리를 짓네. 역학적 파동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수면파랑 음파를 예를 들어줬고 음파를 가지고 투과랑 반사를 이해시켜줬어. 고정단은 매질의 종류를 이르는 말이다 라고 하면 경계를 이르는 말이었지. 고정단이 다른 매질이었어. 매질의 종류라기보다는 다른 매질의 고정단으로 인해서 경계가 되었어. 경계라고 적어주시고 음파는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매질에 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구세 상태가 되겠네요. 매질을 더 흡수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고 오면 안 될까?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한 번만 더 보자. 밀도의 차이로 인해서 투과를 설명을 하는데 파동이 밀도가 낮은 줄을 지나서 밀도가 높은 줄이랑 연결된 경계에 도달됐을 때 일부는 반사가 되더라. 그리고 또 일부는 진행이 또 다른 줄로도 연결이 되는데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게 투과가 되더라. 세 번째 문단으로 갔었어야 됐다. 미안하다. 세 번째 문단으로 갈게. 음파의 경우에 주파수가 높으면 매질에 더 잘 흡수가 되고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매질에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다. 그지? 그 반대말을 얘기를 했네. 주파수가 낮을수록 매질에 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옆에다 뭐라고 적자? 덜 흡수. 그러면 뭐다? 멀리 진행이라고 좀 적어줘. 덜 흡수는 멀리 진행인 거야.
힘내줘. 덜 흡수는 멀리 진행이야. 5번 문제 같은 거 잘 봐줘야 돼. 내용일치 문제 특히 잘 봐줘야 돼. 어휘 문제랑. 오케이. 하나만 더 하면 안 돼. 너무 힘들다. 하나만 더 하자. 하는 김에 쭉쭉 읽으면서 OX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좀 하기는 했는데 더 부가시켜가지고. 오케이. 9번, 10번 맘먹으면 10번은 좀 길이가 기니까 아니다. 1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90까지 딱 하자. 90까지. 당연하지. 완전 좋지. 90번 하자. 그럼 내일 내가 11, 12를 끝내놓게. 11, 12 기술 5를 해놓을게. 오케이. 집중. 과학구로 갈게요.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이거 했었는데 유체에다가 동그라미 기체나 액체 같은 거요. 그런 거에서 이제 자유낙하 하는 거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자유낙하에다가 밑줄. 그러면 그 물체에는 있잖아. 작용하는 힘이 3개가 있어. 자그마하게 별표 한번 매겨볼래? 중력에다 번호 1, 부력에다 번호 2, 항력에다 번호 3. 이거 각각 설명할 것 같지 않아? 중력이 어떻게 물체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낙하에서. 부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항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유낙하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중력은 9.8 mH 아닙니까? 물체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합시다. 밑줄이다. 질량의 중력 가속도에다가 밑줄. 그러면 뚱뚱한 사람은 더 중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는 일정한 중력을 받게 돼. 일정에다가 밑줄. 부력은 뚱뚱한 사람 더 잘 뜨지롱.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밑줄 그자.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다가 밑줄. 항상 중력이랑 반대 방향으로 뜰 붙자야. 반대 방향에다가 밑줄. 중력은 우리를 깔아앉혀.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 밑줄 그자.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에다가 밑줄.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의 수준이기 때문에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한 거야. 그러니까 뜨지를 않고 애가 낙하를 해버려. 부력이 너무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에다가 세모.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 있지.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에다가 밑줄. 얘네는 좀 난데 떨어졌을 때 휘용 하고 떨어지잖아. 그러면 일정하게 좀 날아오를 수가 있어. 낙하를 할 경우에는 부력이 작용을 해. 부력에다가 동그라미, 낙하 속도에 큰 영향에다가 밑줄. 유체와 물체의 밀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이거 체크 좀 해볼까? 스티로폼과 같은 이 애의 특징이 뭐야? 밀도가 매우 작은 거야. 밀도가 매우 작은 스티로폼을 기억을 해줘. 그렇게 유체랑 물체의 밀도 차이가 크지 않은 매우 작은 경우에는 부력이 영향을 받아서 얘가 약간 좀 뜨는 거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단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를 한다라고 하면 유체는 뭐다? 기체랑 액체. 한마디로 공기 속에서 자유낙하를 스티로폼이 한다. 옥상에서. 그럴 경우에 작용하는 힘의 중력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부력. 그래서 이 부력은 밀도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물체에 영향을 미치더라. 낙하 속도에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 방향. 중력과 부력은 반대 방향. 그럼 이제 뭐가 남았지? 항력.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가로로 묶으시고 유체 내에서 정지를 하는 경우와 그것과 다르게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운동하는 경우에다가 밑줄. 그러면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물체의 운동에 저항을 시키는 뭐가 있다? 항력인 거야. 항력에다가 동그라미.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다가 밑줄. 수영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액체의 물 욕조에서 우리가 수영을 팡팡팡팡팡 수영장의 큰 욕조에서 수영을 팡팡팡팡팡 한다라고 하면 그 저항하는 힘에 항력이 있기 때문에 어깨가 땡기는 거죠. 발차기를 했을 때 허벅지가 아픈 거예요.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에다 밑줄 또 많이 방해를 해. 커진다에다가 밑줄. 항력과 속도는 비례관계다. 빠르게 수영 선수가 저으면 저을수록 항력도 커지기 때문에 잘 나가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항력은 밑줄 긋자. 마찰 항력에다가 밑줄, 압력 항력에다가 밑줄, 위에다 더하기. 항력은 있잖아. 물체의 유체 속에서도 우리는 물의 액체 속에서도 마찰을 일으켜. 그리고 뭐다? 압력으로 눌러줘. 그래서 마찰 항력, 압력 항력 더해지면 그게 항력인 거야. 마찰 항력은 있잖아. 유체의 점성 때문에
이 액체나 기체가 우리의 물에 닿는 그 끈적끈적한 점성 때문에 그럼 진흙에서는 수영하기 더 힘들겠다, 그지? 매끄러운 물보다는. 점성 때문에다가 밑줄 우리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이 있다는 거야.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진흙탕을 생각해봐봐. 물체의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넓은 물에서 수영을 하면 수영을 할수록 압력의 항력은 더 커진다. 마찰 항력이 커진다라고 말을 써야 됐다, 그지? 마찰 항력은 커진다. 뭐에 따라서? 점성이나 표면적이다. 물체의 표면적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네. 물체의 표면적에다가 밑줄. 물체의 표면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가 덩치가 더 크면 클수록 수영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애들이 슉슉슉 물을 더 잘 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압력의 항력은 물체가 이동을 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이야. 전후방에다가 밑줄, 압력차에다가 밑줄. 앞이랑 뒤랑 압력의 차이가 있대. 누르는 압력에.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밑줄 끄자.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한마디로 좀 덩치가 큰 사람은 확실히 수영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날씬해야지 수영을 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네요. 뚱뚱한 사람이 달리기가 힘든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나 이런 항력의 영향을 뚱띠가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세 번째 힘이었어. 유체 속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력과 부력을 살펴봤고 서로 반대 방향,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되는 항력을 살펴봤어. 그러면 실전 메모로 가자. 물체의 운동에 저항을 합니다. 내가 수영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운동에 저항이 생기더라. 물체의 운동 방향이랑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라. 항력은 뭐랑 뭐를 더해라? 마찰 항력. 그래서 점성이 찐득찐득한 진흙탕에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다. 갯벌에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압력의 항력은 뭐다? 물체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압력의 항력에 전후방에 압력차가 생기더라. 이렇게 생각하자. 세 번째 문단은 또 뭔가 예를 들 것 같아. 안개비의 빗방울, 미세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물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도 미미하겠지. 압력차가 매우 작아서 뭐도 작아질 것이다.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가 작으면 압력 항력이 작아지겠지. 압력 항력이 매우 작으면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에다가 밑줄. 왜 그런 걸까요? 전후방의 압력 차이가 즉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압력의 항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찰 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근데 빗방울의 크기가 커졌어. 예를 들어서 우박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전체 항력 중에서 압력 항력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커지겠지. 왜? 전후방에 압력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반면에다가 세모, 스카이다이버와 같은 사람의 크기라고 생각해봐봐.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가 겁나 크겠죠. 압력 항력이 매우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마찰 항력은 전체 항력은 고정되어 있는 수니까, 전체 항력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압력 항력이 커지면 마찰 항력은 무시할 만합니다. 무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마디로 물체의 크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옆에 정리 가자. 작은 물체 낙하는 마찰 항력의 대부분, 그리고 큰 물체 낙하는 압력 항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왔어. 네 번째 문단으로 갈게. 빗방울. 근데 뭐 안 나오는 지문 진짜 많을 것 같지 않아? 여기에서 천성일생이 아무리 많이 내봤자 세 지문이지 않겠나? 아무리 문단을 이용한다 한들, 그지? 골고루 많이 보셔야 돼. 내용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지문의 문제에서의 그것과 그리고 쌤이 준 변형 문제랑 OX 정도면 충분하고 계속 반복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빗방울이 낙하를 할 때 계속 빗방울 예시 들지. 처음에는 얘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9.8 mH. 중력에다가 밑줄. 빗방울의 낙하 속도도 휴 밑줄이다. 속도가 점점 증가에다가 밑줄. 이에 따라 에다가 세모. 운동을 속도가 빨라지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뭐도 발생할 것이다. 항력도 발생을 할 거야. 항력,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요. 마침내 밑줄겠자. 항력과 부력의 합에다가 밑줄 끄시고, 항력이랑 부력이랑 합해주면 뭐가 된다? 중력의 크기 이꼬르. 중력이랑 항력과 부력의 합이 같아진대. 이때 세모.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가속도 0에다가 밑줄 끄시고, 빗방울의 속도가 일정하게 점점점 처음에는 빠르거든. 그러다가 속도가 일정해지는 이유는 뭐다?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거. 그 이유는 뭐지? 중력 이꼬르 부력 플러스 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과성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성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정해지는 빗방울의 속도를 뭐라고 하자? 종단 속도라고 하자. 종단 속도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0이라는 게 아니야. 속도가 일정해졌을 때 가속도가 0인 거야. 속도가 일정해질 때 종단 속도고 종단 속도일 때 가속도가 0이라는 거야. 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밑줄 한번 긋고 가자. 가속도가 0이면 속도가 일정해져에다가 밑줄 종단 속도라고 옆에다 한 번만 더 적어줘. 유체라는 기체와 액체 속에서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물체의 경우에는 유체 속에서 위로 올라갈 거래. 상승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악뮤의 낙하가 아니야. 수평에다가 동그라미 이러면 뭐가 된다? 낙하가 아니야. 낙하 운동이 아니야. 상승과 수평 운동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종단 속도가 있다 없다? 그 경우에도 있어. 종단 속도에다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밑줄 F를 생각해.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F,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밑줄 그것의 평형을 이루게 된대요. 종단 속도가 생기는 이유는 뭐다? 속도가 일정해지는 이유는 뭐지? 상승과 옆으로의 수평 이동도 왜 속도가 일정해지는 종단 속도가 나타나죠? 라고 하면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야. 그러니 상승 운동일 때는 이동하는 힘이 부력이라고 생각해줘. 부력에다 동그라미 뜰 붙자. 반대 방향 힘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부력의 반대는 뭐지? 중력이라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반대 방향 힘이 중력, 항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상승 운동일 때의 부력, 반대 방향은 뭐라고? 중력이다, 항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줘. 옆으로 정리 들어갈게. 자, 낙하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항력도 점점 증가를 할 거야. 저항을 하는 힘도 생겨. 그러면 중력 이꼬르 뭐가 된다는 거? 항력 플러스 부력이 돼. 중력과 부력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야. 물체의 가속도가 제로가 되는 순간 물체의 속도는 일정해지면서 물체의 속도가 일정을 해지는 종단 속도가 이루어지더라. 이러면 뭐다?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력과 뭐는 하나다. 항력은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운동이라고 생각해봐. 수평과 상승운동이라고 한다면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떠야 돼. 부력이야. 근데 반대 방향에서는 힘이 두 개야. 중력과 항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력은 중력과 항력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넘어가서 쌤 Q&A 정도는 보고 가도 되지 않을까? 쌤 Q&A. 물체가 유체 속에서 유체에다가 동그라미 액체나 기체에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힘은 총 3개. 중력, 부력, 항력. 항력에는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빗방울이 낙하를 할 땐 처음에는 낙하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갑자기 속도가 일정해져. 속도가 제로가 아니라 속도가 일정해져.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됩니다. 뭐 때문이죠? 무엇의 작용이기 때문이죠? 항력, 부력의 작용입니다. 예. 낙하 운동과 상승 운동 시 항력의 방향은 어떻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반대 방향입니다. 딩동댕. 낙하 운동 아래로. 그럼 항력은 어떻게? 위로가 되겠지, 그지? 중력이랑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딩동댕. 그래서 2번 문제 잘 푸시면 되겠네요. 낙하 운동이랑 상승 운동의 항력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페이지 가보자. 10페이지. 10페이지가 아니라 과학 10번. 스마트폰이네요. 일상의 사물을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바로만 읽으면서 끝내버릴게요. 스마트폰을 기울여 가면서 장애물을 피하는 게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움직임을 어떻게 화면에 반영할 수 있을까? 역시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내리는 자문자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가속도 센서가 있대. 가속도 센서에다가 동그라미, 동작인식에다가 밑줄. 그렇게 동작인식에 사용되는 센서 중에 하나로 단위 시간당의 속도 변화를 검출해서 물체의 움직임을 인식을 하래. 밑줄이자.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에다가 밑줄. 물체의 움직임 인식에다가 밑줄. 가속도 센서가 우리의 손의 움직임을 확인하더라. 자, 봐봐. 가속도 센서가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XYG라는 세 축의 방향의 가속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 밑줄 글자 SYG의 세 축 방향에서의 가속도에다가 밑줄. 이에 착안하는 것이 3축 가속도 센서야. 3축 가속도 센서에다 동그라미. 그림 1과 같이 스마트폰 기기의 가로 방향은 X고요. 세로 방향은 Y고요.
앞면과 뒷면의 방향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Z라고 생각하자. 그럼 3축의 가속도 센서의 값이 AX랑 AY랑 AZ와 같이 방향성을 가진 세 요소로 구성이 되는 거야. 세 요소에다가 밑줄 끄시고 3축 가속도 센서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전 메모 보고 갈까요? X축은 기기의 가로 방향, 오 확인. Y축은 기기의 세로 방향, 오 확인.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네. 그리고 Z는 앞면과 뒷면의 방향이다. 앞으로 가는 것과 뒷면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물체는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지요. 가속도 센서로 물체의 움직임 궤적을 파악하려면 중력으로 인한 가속도와 그 외의 힘으로 인한 가속도를 함께 고려한 복잡한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복잡한 과정에다가 밑줄 뭐뭐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중력으로 인한 가속도, 그 외의 힘으로 인한 가속도. 그러나에다가 세모, 물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중력 가속도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만 고려에다가 밑줄 정지된 상태라면 중력 가속도만 고려를 해라. 물체가 정지된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세 축의 가속도 센서 작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더라. 밑줄 그자. 가장 기초적인 상황에다가 밑줄 그게 바로 뭐다? 정지된 경우를 생각하라는 거야. 가장 계산하기 쉬운 정지된 경우로 중력 가속도를 고려를 해라. 정지된 상태에서 중력 가속도를 고려해라. 왜? 엄청 복잡한 과정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에다가 세모 세 축의 가속도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지면과 수평인 책상 위에 화면이 위로 되도록 평평한 우리 일반적으로 놓아두는 거. 그렇게 놓으면 정지된 상태에서 중력 가속도가 감지가 될 거래. 그다음에 Z축의 가속도 센서 값 AZ는 9.8이 된대요. 중력 가속도,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9.8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X축과 Y축은 중력 가속도 방향과 이루는 각이 뭐가 되지? 90도가 될 거야. 중력 가속도의 방향 90도. X축과 Y축의 가속도 센서 값은 90도가 되면서 제로가 된대요.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기울기를 변화시킨 후에 정지된 상태로 두면 Z축이 아닌 다른 축의 가속도 센서도 중력 가속도를 감지하게 됩니다. 중력 가속도 감지에다가 밑줄 가속도 센서 값이 0이 아니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력 가속도 방향과 이루어지는 각이 90도인 축이 있다면 그 90도의 축은 센서 값이 0이 될 것이고 축의 방향과 가속도 센서 값의 관계를 생각하래. 실전 메모 가봐봐. X축이랑 Y축은 중력 가속도랑 90도를 이루게 돼. 그럼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된다? 가속도 센서의 값은 0이 된대. 중력 가속도랑 90도가 되면 가속도 센서 값은 0이 되는 거야. Z축은 중력 가속도 방향과 나란한 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 값 이꼬르 중력 가속도의 9.8이야. 됐어. 이해됐지, 그지? 그럼 그림 2는 세 축의 가속도 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정지된 상태로 X축은 중력 가속도 방향의 수직이지만 센서 값이 0이지만 Y축과 Z축이 그림 2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야. X의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수직의 상태이지만 Y축이랑 Z축이 그렇지 않은 상태로 한번 가보자. 이 경우에 Y축의 가속도 센서 AY는 있잖아. A는의 가속도를, Z축은 가속도 센서 B의 가속도를 감지를 하게 되더라. 즉 가속도 센서의 값이 이게 되면 0이랑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림 2에서 YZ 값은 Z축의 중력 가속도 방향이 이루는 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각에 따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당연한 이야기지. 각에 영향을 받는 거. 만일 Z축이 그림 2보다 중력 가속도 방향과 수직에 가까운 상태로 간다면 수직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누워있는 모양으로 가게 된다면 Z축의 가속도 센서 값의 기울기 변화 이전의 상태보다 0에 가까운 값이 되겠지. 당연히 90도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니까 수직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니까 0에 가까운 값에다가 밑줄 수직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진다. 또 Z축이 중력 가속도 방향과 나란한 방향에 가까운 상태 나란한 방향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건 뭐지? 서 있는 상태로 생각해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모양. Z축의 가속도 센서 값의 기울기 변화 이전의 상태보다는 뭐다? 중력 가속도랑 가까워지는 거야.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랑 일치하게 9.8이랑 가까운 방향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수직으로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가속도 방향이랑 나란히 되는 방향이 서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 있게 되면 나란히 되게 된다면 중력 가속도 방향이랑 나란히 되는 거는 서 있는 모양. 서 있는 모양일 때는 9.8이랑 가까운 값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점점점 서 있는 거, 정지된 상태 각각에서의 가속도 센서 값을 비교를 하면 기울기 변화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옆으로 한번 가주시죠. X축은 중력 가속도 방향과 수직인 방향이니까 수직인 상태의 90도는 항상 Z0. Z축에서의 중력 가속도 방향과 수직에 가까우면 또 어떻게 되면 된다? 0에 가까운 값이 될 것이다. 90도랑. 근데 가속도 방향이랑 나란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서 있는 상태일 때는 9.8이랑 가까운 값이 되더라. 이걸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누워있는 거에서 점점 서면서 기울기 변화 정도를 파악하면 센서가 인식을 하더라. 네. 누워있는 거에서 서 있는 걸로 그림을 엄청 잘 이해를 시켜주네요. 4번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봅시다. 고민을 하면서 쌤 Q&A 한번 가보죠. 가속도 센서 값을 구할 때 물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해야 돼. 왜? 엄청 복잡한 과정을 요구를 하거든. 그렇게 딱 물체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중력 가속도 9.8만 고려를 하자. 너무 복잡하니까. 중력 가속도 방향과 이루는 각이 90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축의 가속도 센서는 수직의 방향이면 뭐다?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근데 가속도의 방향이랑 나란히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뭐다? 9.8이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4번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쌤이랑 공유하기로 해요. 5번 문제, 4번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네요. 9.8. 오케이. 과학 11번 수요일날 할게 쌤이. 과학 12번 수요일날 할게. 그리고 지금 수업 시간에 한 개 더 나간 기술 5번 수업 시간에 할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심사숙고라는 인문 7번은 아직 수업 시간에 천상희쌤이 안 하신 거죠? 맞죠? 천상희쌤 거기서 멈추실 것 같거든요. 그냥 8번 안 하시고 7번까지 멈춘다라고 하면 인문은 지금 범위를 다 살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배속 좀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혼자 읽고 쌤한테 문제로 질문해도 돼요. 그 질문들 인문은 좀 쉽더라. 인문 7번은 특히 쉽더라. 중용. 인문 7번까지. 인문 7번까지고 8번은 안 넣으시는 거, 안 하는 걸로. 그러면 문제는 기술 5번 하나만 추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장세건 쌤이 좀 더 나가시려고 하면 좀 워워하세요. 알았죠? 분위기로. 워워하시고 문학 범위 좀 소식 좀 잘 전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내려가서 할까? 문제 푸는 거는.